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7번째 페이지, 가장 맛깔나고 가장 확실한 역사 이야기만 걸러주는 잡지사 역사 기미상궁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주제가 흥미롭네요. 우리 역사에 아주 특별한 족적을 남긴 궁녀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얘기만 들으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막 이렇게 막 흥미롭기보다는 예. 막 뭐 공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그 특별한 김새네요. 네, 특별한 족적을 남긴 궁녀 역시 그러니까 궁녀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그거를 최대한 발휘했던 인물. 또 한편으로는 그 궁녀라는 제도를 한번 깨볼까 했던 인물. 그런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어떤 내력을 가진 인물이 이제 조두대, 그다음에 이제 고대수라고 하는 궁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명 궁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궁녀 그러면은 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뭐 사극에서 볼 때 항상 감초 역할을 하잖아요. 뭔가 좀 발랄한 역할 하고. 발랄한 역할도 하고 또 왕과 왕비가 같은 최고 권력자 옆에 있다 보니까 뭐 정보를 다룬다거나 그렇죠. 또 아니면 뭐 암살 사건에 연루가 된다거나 그러다 나중에 새우등 터지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예. 이런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조선시대 궁녀가 어떠한 존재였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들은 또 삶을 누려갔는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명의 궁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아무래도 좀 조선시대 궁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궁녀라는 그 직업이랄까요? 궁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쨌든 뭐 공무원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공무원이긴 한데 제 느낌으로는 약간 비정규직 공무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정규직 공무원이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궁궐 안에서 관리가 아닌 상황, 그 관리는 당연히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관료들은. 그런데 그 외의 존재로 두 그룹이 눈에 띄는데 하나는 이제 환관 그룹, 그다음에 또 하나는 궁녀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환관 그룹은 분명히 공무원 같아요, 정규직. 그런데 이제 궁녀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채용이 되면은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네. 기간만 놓고 보면은 정규직인데 네. 그 어떤 그 처우를 놓고 보면은 네. 약간 좀 그 법 밖의 어떤 조처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당시 좀 이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하라면은 반은 공인이고 반은 사인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뭐냐면 이 궁녀들이 당연히 법전 안에 그 관료 체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법전 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경국대전을 포함해서 속대전, 뭐 대전통편, 대전회통 같은 법대전 그 법전들이 모두 6개 챕터인데 그 중에 맨 앞에 이제 그 인사 문제를 담당하는 이전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전에 맨 앞에 등장하는 게 궁녀 관련 조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조직도 예. 중에서 그러니까 조선시대 법전을 쫙 펼쳐보면 맨 첫 장에 궁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말 그대로 인사 문제라는 건데 정확하게는 여기에는 이제 궁녀라고 하기보다는 내명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명부는 궁궐 안에 왕과 관련된 여성들의 품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성들의 품계를 다루는. 그렇죠. 내명부. 그래서 여성들의 품계가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관료들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여기에 두 개의 그러니까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 종사품하고 정오품 사이에서 갈라지는데 네. 그러니까 정일품부터 종사품까지는 내명부로서 왕의 후궁을 가리키고요. 아, 후궁들도 다 저기 들어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정일품, 그래서 무슨 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의빈, 성빈. 네. 그 빈은 정일품 품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종사품 수건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후궁 반열에 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오품은 상궁이거든요. 상궁. 예. 네. 여기 상궁부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궁궐에서 뭔가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종구품까지는 궁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은을 입지 않은 사람 중에 제일 높은 게 상궁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요 안에서 만약에 임금님의 승은을 입었다라고 네네. 하면은 승진이 종사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정일품으로 바로 승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준 종사품과
정오품, 수건과 그다음에 상궁의 이 기준은 뭐냐면 위에 종사품 이상으로는 시중을 받는 사람. 아, 그렇지. 요 그렇지. 밑으로는 시중을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아, 요런- 저 구간이 엄청 큰 그 구간이 굉장히 큰 야, 구간이에요. 예. 정말 드물게는 사실은 왕의 승은을 받고도 상궁에 머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네. 대체로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벽이 있어서 네. 그래서 보통 내명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궁녀라고 한다 그러면 정오품부터 그 이하의 궁중 여인들을 네.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인이라는 말이 내인에서 비롯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그래요? 궁궐 안에서 궁녀라는 말 자체를 그냥 언뜻 생각하면 궁궐 안에 있는 여성을 가리키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으로 이제 품계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궁녀는 원래 궁중 여관의 준말입니다. 여관.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관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제 이 품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구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 안에 있어서 내인인데 그렇죠. 그게 나인이 이제 됐다. 안내자를 쓰는데 내인 하는데 보통 나인. 그래서 궁중 나인 그러면은 궁녀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궁녀들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았습니까? 궁녀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드라마에서 본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비서 업무, 네. 그러니까 왕거 왕비 뭐 세자 세자빈의 비서 업무 또 가끔은 이제 후궁들의 비서 역할도 하게 되잖아요. 그 비서 업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궁중에서 보면은 예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예법을 이제 그거를 미리 숙지를 하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시행할 때 도움을 주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제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나갈 때 그 옆에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왕비나 후궁이 움직이는데 네. 남자들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옆에서 그거를 부축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의전을 하는 게 바로 또 궁녀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궁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 옷감을 챙기는 것 네. 이런 것들도 궁녀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음식을 만들지는 않지만 만드는 일은 음식 드물지만 만드는 거는 완전 남초 직장이라고 그랬죠. 숙수가잖아요. 저 예전에 그렇지만 했었죠. 예. 이제 그 음식을 어떻게 보면은 서빙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관리하는 거는 또 궁녀들의 역할. 기미상궁도 있고. 기미상궁, 예. 수락관 상궁 예. 이런 어떤 존재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그러니까 궁궐이 돌아가게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궁녀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까 뭐 처우나 이런 거는 되게 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공인이면은 당연히 예를 들어 종구품이면 그 급료가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기록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관료로 임명이 되는 그 순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녹이라고 하는 걸 받거나 네. 그다음에 료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녹봉이나 급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녹봉 급료 규정이 없어요. 품계는 있는데. 규정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또 안 줬던 건가요? 돈을? 그러니까 이제 예. 자료를 검색을 해봤죠. 아, 예. 그랬더니 이 궁녀들에게는 궁궐 안에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하는 관청들이 있습니다. 뭐 네. 사도시, 사제감, 그다음에 뭐 이런 관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식료품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찬거리라든지 또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 돈 안 받고. 돈 안 받고.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기본적인 숙식을 하는데 네. 요 주어지는 곡식이나 반찬이 좀 남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자연스럽게 모아서 네. 나중에 자신의 이제 집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도 예. 일정 부분.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게 뭐 양반 노비를 떠나서. 네. 그런데 이 궁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제 이런 어떤 급료 대장 녹봉 체계에는 없지만 네. 그래도 뭔가 받는 것들이 그래서 있었기 나란 일을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입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직장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공인 반사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네요. 네. 그럼 궁녀는 그 신분상으로는 다 천민인가요? 궁녀하면은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 네. 왕의 승은을 받으니까 네. 이 사람들 신분을 좀 챙기지 않았을까. 그러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궁녀에서 후궁이 돼갖고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때에 따라서는 왕이 후계자가 될 될 수도 있죠. 있거든요. 예,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창빈 안씨 같은 경우가 덕훈군을 낳고 그 덕훈군이 나중에 선조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왕의 어머니는 되지 못하지만 왕의 할머니까지는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신분을 좀 챙겼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 속에서 네. 만약에 네. 양인을 네. 궁녀로 들인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양인을 막 이렇게 허드렛 일도 시키고 해야 되니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예. 궁녀는 예. 기본적으로 왕의 여자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궁궐에 들어오는 그 순간 예. 결혼도 못 하고요. 아, 그래서 어떠한 성적 접촉도 불가합니다. 아, 궁녀들은 다 미혼인가요? 미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음. 여기에 만약에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폭군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야 이번에 어느 양반 교수 쭉 모아서 궁녀를 몇백 명 해라. 그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궁녀라고 하는 존재는 왕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허드렛 일과 같은 일을 도와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허드렛 일이라기보다는 뭔가 왕의 옆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분 자체가 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네.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신분을 일단은 천민으로서만 궁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을 했고요. 예. 그럼 이 천민을 그럼 어디서 구해오느냐? 보통 그러면 각각 양반들 집에 노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는 남자 종을 가리키고 비는 여자 종을 가리키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 비를 데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건 또 재산상의 침해가 돼요. 아, 그럼 어디서 구해오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네. 그 관청에 딸린 노비. 관비. 그렇죠. 관노와 관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비가 되고 그 중에서도 궁궐과 관련된 관청에 네. 있는 관비들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아, 그러면 선조 할머니도 천민 출신인 거예요? 그런 거죠. 야, 애초에 그러니까 양인 천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천민으로 들어가지만 품계를 받고 예. 그렇죠. 이제 바깥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때에 따라서 더 힘든 일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국대전을 포함해서 법 규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양인을 데려오면 곤장 60대를 데리고 예를 들어서 유배를 보낸다. 아.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어기는 사람이다. 아, 양인을 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궁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이제 궁녀를 들였을 때 권력 가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궁녀 자신이 볼 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뭐 신분이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차라리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서 궁녀로 살고자 하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 조항이 있었을 거라고 보면은 원칙은 천민. 그러니까 관비 중에서 뽑아야 하지만 거기에 현실은? 이제 몰래 들어갔던 양인들도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무수리는 뭡니까? 무수리. 그런데 이제 네. 궁녀 말고도 이제 존재하는 그 그룹이 여러 예. 또 있습니다. 바로 무수리가 있고 네. 그다음에 파지가 있고 방자가 있습니다. 방자는 남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춘향전 때문에 예. 방자하면은 남자로 알려져 있지만 네. 보통 이제 관청에 소속돼서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방자입니다. 아, 남녀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궁궐 밖의 관청들은 다 심부름을 대체로 남자들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몽룡이 방자야 그러는데 이거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직권남용이죠. 왜냐하면 이몽룡이 그 아버지가 부사일 땐 상관없는데 아버지가 부사에서 멀어졌을 때 방자 부르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관에 소속되어 아, 있으니까. 춘향전 또 건들시네. 그러니까 이제 예. 이렇게 있는데 방자가 궁궐 안에 있을 때도 이제 궁녀들의 심부름을 하는 여성들을 방자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방자가 그냥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방자 전까지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파지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청소를 하는 인물, 여성들을 가리켜. 파지.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 이제 말 그대로 사실은 이제 궁녀들은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막 몸을 쓰는 일을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제일 힘든 게 물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아, 물을 떠오고 네, 물을 떠오고 그다음에 물을 데우고 그다음에 물 가지고 청소하고 네. 이게 제일 힘들었잖아요. 그랬겠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사람들을 하니까 거의 보니까 물을 많이 건드리거든요. 예. 물, 수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몽골 말로 표현하니까 무수리. 그래서 이제 무수리라는 말을 그래서 써서 이렇게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 무수리도 당연히 궁궐 안에 있는 여성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힘이 들고 네. 또 그 인원을 채우기가 어려우니까 네. 나중에는 조금 그러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좀 근력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출퇴근하면서 남편도 있는 네. 그런 무수리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궁녀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궁녀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위로는 후궁 그룹이 있고 그 궁녀 밑에는 이제 방자, 파지, 무수리 그런 그룹들이 있어서 궁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지 않게 계속 굴러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또 있었습니다. 참고로 궁녀의 수는 조선 전기에는 대략 한 100에서 200명 정도였다가 숙종 이후로는 대체로 한 5, 600명 선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필 또 숙종 이후에 수가 불었네요. 네, 숙종 숙종이 이후에 이제 궁녀들로 막 환승연애한 분 아닙니까? 궁녀들로 환승하기보다는 후궁들로. 그분들이 궁녀 출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후궁은 이제 예. 후궁 간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궁녀에서 다른 승을 거구나. 입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예, 있어서 예. 이제 약간 근데 승문을 입기도 했었죠 숙종 때. 영조. 예, 그쵸, 예. 예, 그쵸. 그래서 예. 어머니였던 숙빈채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일도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좀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궁녀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궁궐 조직이 비대하지 않았다가 조선 후기에 가면은 궁궐 조직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녀들이 필요해진 거죠.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체로 한 5, 600명 정도가 유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역설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선이 5, 600명인데 백제의 삼천궁녀가 웬 말이냐. 아 그러네. 예. 이런 어떤 근거가 되는 숫자가 또 이 숫자이기도 그래서 합니다. 그 노랫말에서 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궁녀의 삶에 대해 알아봤고 역사의 이름을 지인하게 남긴 궁녀 두 사람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예. 실록이라든지 승정원 일기를 보면 궁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모에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또 벌을 받아서 쫓겨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았을 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드러냈던 궁녀가 바로 조두대라고 하는 궁녀입니다. 그래서 이 궁녀라는 그다음에 조두대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빼놓고 이 사람의 이력을 들으면은 네. 마치 조선 전기의 훈구파 중에 한 명처럼 보여져요. 예를 들어 세조부터 연산군까지 4대 임금을 모셨고 임금님 옆에서 각종 행사에 참여를 했으며 왕으로부터 엄청난 포상을 받고 진짜. 그 가족들까지 부귀 영화를 누렸다. 오. 그리고 당대 최고 권력자로 인식되었다. 뭐 이러면 남자 잘 나가는 훈구 대신. 네, 요거를 앞에 그 제목을 빼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훈구 대신이야. 근데 이게 딱 열어보니까 조두대라고 하는 궁녀예요? 궁녀라는 거죠. 흥미롭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일단 이 사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민 출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세종의 오남이었던 광평대군의 집안의 노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광평대군이 이 집안이 다행스럽게 세조가 즉위하기 전에 광평대군이 죽습니다. 네. 만약에 세조가 즉위하기 전에 살았다면 상황에 따라서 난 형이 저러는 거 못 봐 그러면은 그 집이 위험했을 텐데 예. 먼저 광평대군이 20살로 요절을 하는 바람에 그 집은 세조 집안과 조금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굉장히 똘똘한 노비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조두대입니다. 굉장히 똘똘했다. 네, 굉장히 똘똘했어요. 예. 얼마나 똘똘했냐면은 예, 예. 한문을 알았고요. 종인데. 네, 당연히 한글은 알았고 그다음에 당시 한문을 읽을 때 썼던 이두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되는데 네. 이걸 분명히 종을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 조두대라고 하는 여성이 뭔가 이렇게 어깨 너머로 서당계 학습법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뭐 아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누구를 쫓아다니다가 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 어깨 너머로 배운 것 같아요. 저 영재네 영재.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특히 언어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이제 세조 집안에서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즉위하자마자 네. 그 조두대라는 그 노비 있는데 예. 궁녀로 좀 들이시면 그 정도라고? 네, 그러니까 야. 그 발탁된 진짜. 특채로 된 케이스고요. 예. 그러면서 네. 정말 놀라운 이력을 보여주는데요. 예.
세조는 잘 알려진 것처럼 불교에도 능했고 그다음에 한글 창제 작업이 나중에 펼쳐지는데 반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특히 불경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불경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그러면서 즉위하자마자 능엄경이라고 하는 불경을 네. 그러니까 한글로 풀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능엄경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서문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기에 출판사 사장님, 그렇죠. 예. 또 주변에 누구 어느 교수님, 예. 더불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요거 그렇죠. 쓰잖아요. 예, 예. 여기에 조두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조두대가 함께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을 표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네. 그 문장 가운데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원 조씨 대두는 어전에서 번역을 읽었다. 아, 조대두가 번역 작업을 함께했다는 거. 번역 작업을 했는데 그걸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네.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읽어야 되거든요. 아, 다 완성된 걸. 그렇죠. 근데 네. 그 읽고 나서 이제 잘했는지 잘못됐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조두대가 읽은 거예요. 그 대신들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왕 앞에서. 그 왕자들도 있는 사이에서. 그리고 아니, 근데 사실 뭐 글 잘 읽고 번역 잘하는 사람은 질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시켰다는 건 그 이상의 뭐가 있었나 그 보다. 이상의 어떤 실력들이 총명함이나 있었다라고 목소리가 보여졌고요. 좋았다든지 이게 미모가 그- 출중했나? 아무튼 그럼에도 보통 또 그런 일을 했으면 예, 예, 야, 예. 그 아랫사람이 뭘 했는데 거기다 서문에다 그거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근데 서문에다가 여기를 아예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두대라는 사람이 일정한 어떻게 보면은 능력 이상을 가진 궁녀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실에서 귀한 어떤 사람이 된 건데 야. 그럴 일이 바로 생겨버려요. 바로 뭐냐면 예, 예. 이제 세조가 죽고 나서 예종이 짧은 재위 기간을 가졌다가 성종이 왕에 올라가는데 네. 13살 어린 나이로 왕에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떡하지? 갑자기 얘가 왕이 될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왕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대왕대비가 수렴청정. 수렴청정을 했는데 그때 예. 대왕대비가 정의왕후입니다. 정희왕후. 그러니까 예. 세조의 왕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조가 조두대를 굉장히 아꼈는데 예뻐했죠. 예. 당연히 정의왕후도 그 옆에 두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런데 정의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네. 예를 들어 대신들이 네. 상소문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 옆에서 누가 읽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정의왕후가 한문을 모릅니다. 그것도 좀 신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왕실에 있었던 여성들이 대부분 한문을 몰라. 한문을 모르고 한문을 알면은 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왕비인데 예. 계속 예를 들어서 뭐 승지 같은 남성들한테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궁녀라는 말이에요. 내 옆에서 계속 있었던. 근데 얘가 한문도 잘 알고 이두도 잘하니까 적격이네. 예, 그러니까 뭔가 문서가 들어왔을 때 물어볼 일 있으면 물어보고 또 작성할 일 있으면 작성하게 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 이 사람 일 진짜 잘했나 보다. 그러니까 예. 정의왕후가 볼 때 넌 어쩌면 여자애가 네. 한문을 그렇게 잘하니. 근데 그것도 양가지 규수대라단 할 수 없잖아요. 궁중에서 그렇지. 법도가 있고 원칙이 있으니까. 네. 근데 궁녀가 그 일을 한다? 너무 고마운 거죠. 네. 더 나아가서 현재까지 알려진 여성으로서 최초의 저자가 네. 그 성종의 어머니였던 소혜왕후 인수대비거든요. 저자가 네, 내훈이라는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훈의 서문은 아예 조두대가 씁니다. 아, 서문을요? 네. 이 책은 여성들이 어떻게 하고 아. 그러니까 결국 조두대라고 하는 여성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궁궐 안에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실력에서 비롯되었겠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성종이 죽고 나서 연산군이 올라갔을 때 초반만 하더라도 야, 조두대 대단해.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종 연간에 조두대가 굉장히 정치의 어떤 중요한 핵심 문제들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관여했던 것들이 연산군 초반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네. 그 유명한 갑자사와 즈음의 예. 폐비윤씨 문제. 예. 여기에 조두대가 연루가 됐다는 사실을 연산군이 파악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미 조두대는 연산군 초반에 죽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죄를 파악을 하고 나서 네. 연산군이 그런 무덤에서 그 시신을 꺼내서 부관 참시. 부관 참시하고 그다음에 그 가솔들을 전부 다 이제 노비로 만들고 아. 처형을 하고 예. 재산은 몰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만 놓고 보면은 또 훈구 대신들이 받았던 형벌과 동일한 형벌. 그러네. 일반 궁녀가 받았을 형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녀로서는 이례적으로 그런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또 이제 말년에는 또 그런 수모를 겪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조두대를 굉장히 경계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누구냐면 대간들이에요. 대간들이 네. 대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뭔 일을 이렇게 처리할 때 이게 조두대를 통해서 성종에게 들어가고 정의왕후를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궁녀는 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관여하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계집 여자 그다음에 알에다 알자를 써서 여알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알. 이건 지금 여알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선을 통해서 여성을 통해서 정치가 지금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데 그럴만 했어요. 워낙 지금 실세이니까. 예. 근데 그걸 실세를 단순하게 궁궐 안에서 자신의 역량만 발휘한 게 아니라 그 역량을 바탕으로 권한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발휘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연간에 뭐 노비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노비 분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졌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탄원을 합니다. 이 노비 소송에 내가 진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조두대 때문이다. 왜죠? 내 상대편 뒤에 조두대가 있다. 아, 그래서 졌다. 조두대를 뒷배로 삼아서 상대방이 이겼다. 그래서 그 판결을 했던 사람이 그 조두대가 무서워서 네. 내가 분명히 노비의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노비를 넘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국정조사가 들어갑니다. 예. 한 50명 정도가 조사를 받아요. 계속 이게 국회에 커졌다.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 노비 소송은 어떻게 벌어져? 그러니까 조두대가 있다는 게 파악이 됐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조두대 뒤에 정의왕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왕후가 노비 소송을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걸 조두대가 앞장섰던 겁니다. 그래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종이 이거는 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야. 자기 할머니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유야무야 시켰는데 대관들로 볼 때는 아니 궁녀 하나를 처리를 못해? 이 느낌이 드니까 이제 벼르고 벼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조두대는 그런 어떤 권력을 더 느끼고 있어서 나중에 자기 조카를 이제 그 명나라가는 사절단 안에 네. 포함을 시켜서 거대한 상업적인 이익을 예. 만들게 하고 네. 또 자기 이제 친형제들을 예를 들어서 양인으로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또 자기 친형제의 노비가 관료의 노비를 두들겨 팬다든지 그런데 모두 그게 무혐의 처리되거나 조두대에게 유리하게 끝나게 되니까 당시 이제 최고 권력자의 반열에 조두대가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연산군초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력을 이름 빼고 궁녀라는 어떤 것들을 신분을 빼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뭐 한 명의 쯤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느낌의 인물이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궁녀라는 존재, 궁녀라는 지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역량도 있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최대한 발휘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조두대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또 소개해 주실 또 한 명의 궁녀 누군가요? 네, 조두대가 이제 궁녀라는 체계 속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져가려고 했었다면은 반대로 이 궁녀 체계가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궁녀입니다. 바로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고대수라는 궁녀가 갑신정변의 주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이 1884년 음력으로 이제 10월, 양력으로 12월 달에 이제 우정총국에서 개국연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제 정변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신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궁궐 안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화재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궁궐 안에서 통명전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화재를 냈던 인물이 바로 이 궁녀 고대수였어요. 작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그렇죠. 역할을 궁녀가 한 거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그 개화파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 세력의 병력이 많지 않았거든요. 창덕궁 전체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종과 명성황후를 창덕궁 밖에 좁은 공간으로 몰아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고종이 볼 때 고종은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그렇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궁궐 밖으로 나가려면은 여기서 폭탄이 빵빵빵 터져야 돼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고대수가 해준 덕분에 한편으로는 스타트의 신호이면서 한편으로는 고종이 경우궁이라고 하는 사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냈던 인물이 이 궁녀인 거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정도면 굉장히 좀 인정을 받았던 궁녀인가 보네요. 그런데 그게 참 약간 또 느낌이 고대수의 삶이라는 거를 보면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수라는 인물이 그럼 궁궐 안에서 폭탄을 터뜨릴 정도가 되려면 일단은 궁궐 안에 왕실과 가까워야 되는 그러니까, 부분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또 하나 개화파랑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이 고대수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왜죠? 고대수, 이 고대수를 오대수. 수호지를 아는 분들은 예. 고대수가 수호지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 그래요?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음. 왜냐하면 여기서 돌아볼 고자를 쓰는 고씨인데 네. 이게 한국에 없는 성씨예요. 아. 중국에는 있는 성씨입니다. 그런데 대수가 뭐냐면 숫자가 우리가 형수님 할 때 그 숫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몸집이 큰 여성, 큰 어떤 여걸, 아, 진짜 몸집이 큰 대자예요. 네, 큰 대자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수호지에도 보면 굉장히 무력이 있는 여성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고대수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 여성한테 그대로 이입을 시켰는데 본명이 아니고 본명이 아닌 거죠. 원래 본명은 이우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우석이지만 예. 사람들이 당시 이제 수호지를 쭉 읽으면서 저 사람은 고대수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도 몸집이 컸나요? 덩치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진짜. 그 덩치가 컸던 게 태어날 때부터 컸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덩치가 너무 큰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 아이가 태어나니까 네네. 이제 그게 아마 장안에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약간 기이한 현상이니까 예. 이런 현상이 있는 걸 타고난 여성은 궁궐 안에서 길러야 어떻게 보면 좀 화를 누를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대수가 어린 나이에 궁녀가 됐는데 네. 그때는 궁녀가 아니라 처음에 무수리로 들어갑니다. 덩치가 워낙 있고 예. 보통 여성들보다 어마어마하게 컸고 남자 서너시 덤비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볼 때 뭐 운동선수 격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체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도 좋고. 그러니까 명성황후 눈에 띈 거죠. 듬직하니까. 저 아이가 지금 물만 깃고 있고 네. 허드렛 일 하기보다는 저 덩치도 있고 네. 좀 힘도 세니까 바디가드로. 그러면은 예. 내 옆에 네. 맨날 내관 둘 수 없으니 네. 홍계훈만 또 그렇게 멀리 있고 양반 무관 둘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저 아이를 내 옆에 두자. 궁녀가 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명성황후 측근으로서 궁녀가 되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한 1872년 73년쯤에 이제 김옥균이 그때부터 혁명을 꿈꿉니다. 예. 내가 언젠가는 이 나라를 새롭게 개화를 시키겠어. 그럼 나의 어떻게 보면 동지들을 모아야지 하면서 한 10년 정도 동지들을 모으거든요. 네. 그 동지들을 모으는데 문제는 궁궐 안에 정보를 넘겨주고 궁궐 안에서 호응해 줄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명성황후 발 정보. 그렇죠. 예. 그런데 고대수가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랬더니 뭔가 사람을 보내서 접촉을 했는데 그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고대수도 그러면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김옥균이 나중에 자신이 쓴 기록에 보면은 네. 고대수랑 10년 전부터 네. 어떤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우리 뜻에 통하는 바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1884년 개화당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은 개화파라고 하는 뭐 도망을 가거나 죽임을 당한 인물들이 한 77명 정도가 되는데 네. 양반의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 중인이나 평민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개화당의 성격이 어떻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네. 여성은 딱 한 명. 고대수. 고대수 한 명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고대수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김옥균의 손을 잡았을까는 사실은 이제 추정의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갑신정변 당시에 내었던 것처럼 문벌타파. 근데 이건 고대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인민평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민평등.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서양의 여러 가지 평등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고대수에게 적용됐을 때 나 무술이었고 그치. 궁녀였고 어떻게 보면 평생 궁궐에만 갇혀서 살아야 되는데 네. 어쩌면 내가 보통의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저게 성공한다면 원래 그 궁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대수 의지였을 가능성이 없기도 하거든요. 의지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나 이 궁녀라는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했을 수 가능성이 진짜. 있죠. 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1884년 갑신정변에 이제 호응을 했는데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3.1 천하로. 그러니까 실패하면 개화파가 뭐 일본을 너무 믿고 또 고종 명성황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전략에 빠져들게 전술에 그렇죠. 빠져들게 네, 되면서 네. 실패하게 되면서 뭐 홍영식 죽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재필 가족도 죽고 서재필이나 뭐 이제 김옥규는 이제 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 예. 그런 일이 겪게 되면서 고대수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 그 처형 장면이 당시 이제 궁녀들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처형장은 광희문 쪽에서 처형을 하는데 가기 전에 네.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다. 아, 처형장 가는 길에 일반 백성들의 돌에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대수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덩치가 컸기 때문에 주었던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갑신정변의 당대의 사람들의 평가는 이 일본이 들어와서 난동을 피운데 일부 개화파가 동조를 했다. 아, 그런 이런 인식이. 느낌이 좀 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고대수에 대해서는 당대 그 여론으로 볼 때는 비판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갑신정변에서 뭐 김옥균, 이제 예를 들어서 홍영식, 뭐 서재필 이런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궁녀로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고대수란 인물도 한번 야. 기억해 보면 어떨까 하는 시대를 생각이 잘못 만났던 좀 아까운 인물이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문적 한계와 또 정해진 역할이 굉장히 뚜렷한 직업이었네요. 그 틀을 깨고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고자 했던 어떤 궁녀들, 조두대와 고대수의 삶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